어떤 사람이 괴물이 되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연산군을 조선 역사상 가장 잔혹한 폭군으로 기억하죠. 신하들을 죽이고 궁녀들을 학대하고 나라 전체를 공포로 몰아넣은 왕, 성균관을 유흥 공간으로 바꾸고 백성들 땅을 빼앗아 사냥터를 만들고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은 누구든 죽음으로 다스린 왕. 조선 500년을 통틀어 그만큼 많은 피를 흘린 군주도 드물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는 정말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실록을 따라가다 보면 즉위 초반의 연산군은 우리가 아는 그 모습이 아니었어요. 물론 고집이 세고 신하들 말을 불편해하긴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훗날의 그 처절한 폭정이 설명이 안 돼요. 무언가가 그를 바꿔놓은 거예요. 그것도 아주 근본적으로.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극이 아니에요. 한 여인의 비극, 그 비극을 철저하게 이용한 자들의 냉혹한 계산,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한 아이의 마음속에 남긴 돌이킬 수 없는 상처. 실록이라는 공식 기록을 따라가면 우리가 알던 것과는 전혀 다른 진실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요. 그 이야기는 연산군이 태어나기도 전 1416년에 조선에서 시작돼요. 때는 성종 7년의 봄이었어요. 젊은 왕 성종은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어요. 첫 번째 왕비 공해왕후가 병으로 세상을 떠난 지 얼마 안 된 때였거든요. 왕과 왕비 사이엔 아직 아이도 없었어요. 후계자가 없는 왕실. 그건 단순한 개인의 슬픔이 아니라 나라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위기였어요. 조정 대신들은 하루빨리 새 왕비를 들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그 무렵 성종의 눈에 한 여인이 들어왔어요. 윤씨였어요. 간택을 거쳐 입궁한 후궁 중 한 명이었는데 실록은 그녀에 대해 이렇게 짧게 기록하고 있어요. 미모가 뛰어나고 행동이 공손하며 왕의 총애가 비할 데 없었다고. 성종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대왕 대비도 인수 대비도 윤씨를 지지했어요. 일부 대신들이 후궁 출신이라는 걸 문제 삼았지만 성종은 흔들리지 않았고 1416년 7월 윤씨는 정식으로 왕비의 자리에 올랐어요. 그리고 이듬해 그녀는 아들을 낳았어요. 훗날 연산군이 될 아이였죠. 그 순간만큼은 윤씨의 삶이 완벽해 보였을 거예요. 왕의 사랑을 받고 왕비의 자리에 오르고 왕위를 이을 아들까지 낳았으니까요. 아들을 품에 안은 그날 윤씨는 이제 아무도 자신의 자리를 흔들 수 없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궁궐이란 곳은 그런 곳이 아니었어요. 높이 오를수록 더 많은 것들이 그녀를 끌어내리려 했어요.
성종의 후궁이 한둘이 아니었거든요. 그중엔 왕의 관심을 되찾고 싶은 이들도 있었고, 왕비 자리 자체를 탐내는 이들도 있었어요.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매일 이어졌어요. 왕이 어느 후궁의 처소를 찾았는지, 누가 왕의 눈에 들었는지, 작은 정보 하나하나가 궁궐 안을 떠돌았죠. 윤 씨는 그 한가운데 홀로 서 있었어요. 친정 가문의 힘도 약했고, 궁궐 안에 오랫동안 쌓아온 인맥도 없었어요. 왕비의 자리에는 올랐지만 그 자리를 지켜줄 버팀목이 없었던 거예요. 불안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작은 것들이었을 거예요. 후궁들을 향한 날카로운 말 한마디, 참지 못하고 터져나온 분노.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점점 통제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실록엔 윤 씨가 후궁들에게 폭언을 하거나 물리적인 위협까지 가했다는 기록이 나와요. 그리고 그 소식은 곧 인수대비의 귀에 들어갔어요. 인수대비는 조선 왕실에서도 손꼽히는 강인한 여성이었어요. 학식이 깊고 원칙을 중시했고, 며느리에게 요구하는 기준도 높았어요. 그녀가 윤 씨를 불렀어요. 왕비답게 처신하라고, 감정을 다스리라고. 실록엔 이런 장면이 여러 번 등장해요. 하지만 윤 씨는 달라지지 않았어요. 아니, 어쩌면 달라질 수가 없었는지도 몰라요. 꾸짖음을 받는다고 해서 그녀를 그렇게 몰아가는 환경이 바뀌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왕의 발걸음이 다른 처소로 향할 때마다 불안은 또다시 커졌어요. 꾸짖음은 오히려 그녀를 더 벼랑 끝으로 밀어붙였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이 갈등을 단순히 고부 갈등이나 여인들의 질투 싸움으로만 보면 우리가 놓치는 게 있어요. 당시 조선 조정은 굉장히 복잡한 권력 구도 속에 있었거든요. 오랫동안 권력을 쥐어온 훈구 세력과 성종대에 들어 본격적으로 중앙 무대에 등장한 사림 세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어요. 왕실 내부의 불화는 그 자체로 정치적 사안이었어요. 대신들은 왕비의 행동 하나하나를 눈여겨보면서 그걸 자기 입지를 강화하는 데 써먹으려 했어요. 윤 씨의 불안정한 모습은 그들에게 왕비의 자격을 문제 삼을 수 있는 좋은 빌미였던 거예요. 패비 윤 씨는 어쩌면 처음부터 자신이 얼마나 거대한 권력 구조 안에 놓여 있는지조차 몰랐던 거예요. 결정적인 사건은 예고 없이 찾아왔어요. 성종실록 9년 3월 29일의 기록이에요. 그날 밤이었어요. 왕비 윤 씨가 성종의 처소로 찾아갔어요. 무슨 말이 오갔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또 다른 후궁 이야기였을 수도 있고, 오랫동안 쌓인 감정이 한꺼번에 터진 걸 수도 있어요. 다만 실록은 그날 밤의 결과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왕비가 왕의 얼굴에
손톱으로 상처를 입혔다고. 조선에서 왕의 얼굴에 상처를 낸다는 건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니에요. 왕은 하늘이 내린 존재였고 그 얼굴에 상처를 낸다는 건 왕실의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받아들여졌어요. 인수대비는 이번만큼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대비들이 성종 앞에 나아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더 이상 왕비의 자리에 둘 수 없다고. 왕실의 위험을 생각해서라도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성종은 오랫동안 망설였을 거예요. 그녀는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이었고 어린 아들의 어머니였으니까요. 폐출이 아들에게 어떤 의미가 될지도 생각했을 거예요. 어머니 없이 자라야 할 아이, 언젠가 왕이 될 아이. 하지만 결국 결단을 내렸어요. 1479년 6월이었어요. 왕비 윤씨는 폐출되었어요. 화려한 비단 대신 소박한 옷으로 갈아입고 궁녀들의 시중 대신 홀로 좁은 방에 갇혀야 했어요. 궁모에서 죄인으로 하루아침에 모든 게 바뀐 거예요. 그녀가 국문을 나서던 날, 어린 아들은 아직 3살이었어요. 그걸로 끝이 아니었어요. 궁 밖으로 쫓겨난 패비 윤씨의 삶은 그야말로 암흑이었어요. 한때 국모였던 여인이 이제는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바깥에 내던져진 거예요. 친정 식구들조차 자유롭게 드나들 수 없었어요. 왕실의 눈이 끊임없이 그녀를 감시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조정에서는 계속 그녀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녀가 독약을 지니고 있었다는 소문, 장차 세자를 해칠 수도 있다는 우려. 그게 사실에 근거한 건지 아니면 그녀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명분이었는지는 지금도 알 수 없어요. 성종은 그 말들의 무게를 하루하루 견뎌야 했어요. 한때 사랑했던 여인에 대한 미안함과 왕실을 지켜야 한다는 책무감 사이에서 실록엔 성종이 이 문제를 두고 오랫동안 번민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하지만 대비들의 압박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녀가 살아있는 한 왕실에 끊임없는 불안 요인이 된다는 논리였어요. 결국 성종은 결단을 내렸어요. 1882년 8월의 어느 날이었어요. 사약을 든 사신이 패비 윤씨가 머물던 곳으로 향했어요. 좁고 어두운 방이었어요. 한때 궁궐의 가장 화려한 정악을 누볐던 여인이 이제 이곳에서 생의 마지막을 맞이해야 했어요. 그녀 앞에 사약 그릇이 놓였을 때 그 방 안에 어떤 감정이 흘렀을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억울함이었을까요? 체념이었을까요? 아니면 3살에 헤어진 아들에 대한 그리움이었을까요? 실록은 그저 담담하게 기록할 뿐이에요. 패비 윤씨가 사사되었다고. 그날 그녀의 나이는 20을 갓 넘긴 때였어요. 짧은 생애의 마지막 순간, 아들이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눈을 감았어요. 그 순간 한양의 궁궐 안에서 어린 왕세자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5살이었어요. 왕실은 이 사실을 철저하게 숨겼어요. 어머니가 어떻게 됐는지, 왜 곁에 없는지 아이에게는 아무것도 알리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일찍 병으로 죽었다고만 했어요. 아이는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어린 연산군은 성종의 계비 정현왕후를 친어머니처럼 따르며 자랐어요. 정현왕후는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자신이 낳은 아이가 아니었는데도 연산군을 진심으로 아끼고 보살폈어요. 연산군도 그녀를 진심으로 따랐고요. 실록엔 연산군이 즉위 후에도 정현왕후를 깊이 공경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 없는 왕자의 성장이었어요. 하지만 없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어린 시절부터 그의 마음 한켠엔 설명할 수 없는 빈자리가 있었을 거예요. 다른 아이들에겐 있는 게 자신에겐 없다는 막연한 감각, 병으로 일찍 죽었다는 어머니에 대한 희미한 그리움. 그게 뭔지도 모른 채 그는 자랐어요. 그리고 왕이 됐어요. 첨사 94년 19의 나이로 왕위에 올랐어요. 즉위 초반엔 나름의 의지로 정치를 이끌어가려 했어요. 하지만 조선의 왕이 된다는 건 수백 명의 신하들이 끊임없이 왕의 말과 행동을 감시하고 비판한다는 걸 의미하기도 했어요. 경연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왕과 신하들이 함께 앉아 학문을 논하고 정치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였어요. 성종은 이 자리를 즐겼지만 연산군에겐 달랐어요. 신하들이 자기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자리처럼 느껴졌어요. 그는 점점 그 자리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쓴소리를 하는 신하들을 처벌하는 일도 잦아졌어요. 신하들 사이에서 왕에게 직언하기를 꺼리는 분위기가 조금씩 생겨났어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무언가 쌓여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건 아직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폭풍은 즉위 10년이 지난 첨사섬 4년의 봄에 찾아왔어요. 그해 봄, 임사옹이라는 인물이 왕 앞에 나타났어요. 이 이름 기억해 두세요. 그는 성종 시절 조정에서 활동하던 사람이었어요. 한때 제법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었는데 사림 세력과의 갈등 끝에 탄핵을 받고 오랫동안 권력에서 밀려나 있었어요. 연산군이 즉위한 후에도 예전 자리를 되찾지 못했고요. 그렇게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는 바깥에서 기다렸어요. 조용히 때를 보면서. 그리고 드디어 그때가 왔다고 판단했어요. 임사홍은 연산군 앞에 무릎을 꿇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전하, 어머니께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진정으로 아십니까?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의 시작이었어요. 연산군은
멈칫했을 거예요. 어머니는 일찍 병으로 죽었다고 들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알고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진정으로 아느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임사홍은 말을 이어갔어요. 천천히, 그리고 계산된 순서로. 전하의 어머니 윤 씨는 병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왕비 자리에서 폐출되어 궁 밖으로 쫓겨나셨고, 그로부터 몇 해 후 사약을 받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선왕 성종의 명으로, 대비들의 요청으로. 연산군의 얼굴이 굳어갔을 거예요. 그때 임사홍이 품속에서 천천히 무언가를 꺼냈어요. 낡고 검붉게 물든 옷 한 벌이었어요. 세월이 지나 색은 바랬지만 그 얼룩이 뭔지는 누가 봐도 알 수 있었어요. 어머니가 사약을 받던 날 입고 있던 옷이었어요. 피가 굳어 검게 변한 그 옷이 연산군의 눈앞에 펼쳐졌어요. 연산군은 그 자리에서 말을 잃었어요. 오랫동안 병으로 일찍 떠났다고만 알았던 어머니. 정현왕후를 어머니로 알고 자랐던 그 세월. 그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사실. 진짜 어머니는 이렇게 피를 흘리며 궁 밖의 좁은 방에서 사약을 받고 죽었다는 것. 그것도 자신이 3살이던 때, 자신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이에. 연산군일기엔 그날 이후 왕이 밤낮으로 통곡하며 식음을 전폐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어미의 원수를 반드시 갚겠다고 맹세했다고. 그런데 여기서 잠깐 생각해 봐야 해요. 왜 임사홍은 하필 이 시점을 선택한 걸까요? 즉위 10년이 지난 그때 왜 갑자기 이 비밀을 꺼낸 걸까요? 임사홍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굉장히 냉철하고 계산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는 오랜 시간 동안 조정의 흐름을 면밀히 지켜봤어요. 그리고 모든 걸 꿰뚫고 있었어요. 연산군이 즉위 초부터 신하들 간언을 불편하게 여긴다는 것. 살림 세력에 대한 불만이 해마다 깊어지고 있다는 것. 무언가 계기만 주어지면 그 분노는 언제든 폭발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을 탄핵하고 조정에서 밀어낸 세력이 바로 그 살림 세력이었어요. 연산군의 분노를 그쪽으로 터뜨릴 수만 있다면 그들은 한꺼번에 제거될 것이고 자신은 단번에 권력의 핵심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거기다 결정적인 게 하나 더 있었어요. 패비 윤 씨의 폐출에 살림 세력의 인물들이 실제로 관여되어 있었거든요. 억지로 갖다 붙일 필요도 없는 진짜 연결고리가 있었던 거예요. 패비 윤 씨의 피 묻은 옷은 임사홍에게 복수의 도구이자 재기의 발판이었어요. 그는 연산군의 진심 어린 슬픔을 자신의 야망을 위한 불쏘시개로 이용한 거예요. 실제로 그의 계산은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어요. 임사홍은
갑자사화의 핵심 인물로 떠올랐고 다시 권력의 정점에 서게 됐어요. 한 여인의 억울한 죽음이 권력의 굶주린 한 남자의 부활을 위한 재료가 된 거예요. 하지만 비극은 두 방향에서 동시에 움직이고 있었어요. 연산군의 분노는 진짜였어요. 어머니를 잃은 슬픔도 진짜였어요. 3살 때 헤어져 다시는 볼 수 없었던 어머니. 그 어머니의 마지막 흔적이 피 묻은 낡은 옷 한 벌이라는 사실은 어떤 사람의 마음도 무너뜨릴 수 있는 거잖아요. 연산군에게 그건 단순한 충격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순간이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알고 있던 세계가 전부 거짓이었다는 배신감이 분노와 뒤섞였어요. 그리고 그 진짜 감정이 임사홍의 냉혹한 계산과 맞물리면서 걷잡을 수 없는 폭풍이 되어버렸어요. 1004년 갑자사화가 시작됐어요. 연산군은 먼저 어머니의 폐출에 앞장섰던 성종의 후궁들을 찾았어요. 엄씨와 정씨였어요. 그 두 사람은 연산군에게 아버지의 후궁이기 이전에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아간 원수였어요. 연산군 일기의 기록은 이 장면을 굉장히 충격적으로 전하고 있어요. 연산군이 두 후궁을 직접 죽음에 이르게 했고 그 시신을 강에 버리려 했다고. 그 아들들은 유배를 떠났어요. 인수대비를 찾아갔어요. 병석에 누워있던 할머니 앞에서 연산군은 격렬하게 맞섰어요. 어머니를 폐출시키는데 앞장선 그 분노를 이제 직접 쏟아낸 거예요. 그 충격으로 인수대비는 얼마 후 세상을 떠났어요. 자신을 친어머니처럼 길러준 정현왕후에게도 폐출을 요구했어요. 진심으로 따르고 공경했던 그 분에게까지. 분노는 이미 이성의 통제를 벗어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숙청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연산군은 패비 윤씨의 죽음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인물들까지 하나하나 끌어들이기 시작했어요. 과거에 쓴소리를 했던 신하들, 자신의 정책에 반대했던 살림 세력이 패비 윤씨 사건과 억지로 연결되어 처벌받았어요. 이미 세상을 떠난 이들은 무덤에서 시신을 꺼내 극단적인 형벌을 받았어요. 죽은 자를 다시 죽이는 행위였어요. 이건 복수심만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살아있는 살림 세력에게 극도의 공포를 심어주려는 메시지였어요. 죽어서도 안전하지 않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두려움이 조정 전체를 덮었어요. 누구도 왕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연산군은 이와 동시에 왕을 견제하는 제도들을 하나씩 무너뜨려 나갔어요. 신하들이 왕에게 직언할 수 있는 통로를 막았어요. 왕의 행동을 기록으로 남기는 사관들에게도 압박을 가했어요. 경연은 사실상 사라졌어요. 조선은 건국 이래 왕도 신하들의 간언을 들어야 한다는 전통을 쌓아왔는데
연산군은 그 전통을 하나하나 부숴나갔어요. 갑자사화는 그 정점이었어요. 어머니의 복수라는 이름 아래 자신을 오랫동안 견제해온 모든 세력이 한꺼번에 제거됐어요. 결국 갑자사화는 두 가지가 하나로 뒤엉킨 사건이었어요.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진심 어린 분노와 그 감정을 이용해 자신에게 거슬리는 세력을 모두 제거하려 했던 냉혹한 계산. 어쩌면 연산군 자신도 어디까지가 진짜 슬픔이고 어디서부터가 정치적 의도인지 구분하지 못했을 거예요. 어머니에 대한 슬픔과 왕권에 대한 집착이 그의 내면에서 완전히 뒤엉켜버렸을 테니까요. 그리고 그게 가장 무서운 일이었어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분노는 멈추는 법을 모르거든요. 갑자사화 이후 연산군의 폭정은 더욱 거칠어졌어요. 성균관을 유흥공간으로 바꿨어요. 조선 최고의 교육기관이자 사림 세력의 정신적 요람이었던 그곳이 왕의 향락을 위한 공간이 된 거예요. 전국에서 여인들을 강제로 뽑아 궁으로 들였어요. 채홍사라 불리는 관리들이 지방으로 내려가 여인들을 데려오게 했어요. 백성들 땅을 빼앗아 사냥터를 만들었고 쫓겨난 백성들은 살 곳을 잃었어요. 언어도 통제했어요. 왕을 비판하는 내용이 한글로 쓰인 익명의 글이 돌자 연산군은 아예 한글 사용 자체를 금지했어요. 조선의 문자가 죄인을 잡는 도구가 된 거예요. 나라 전체가 한 사람의 분노와 욕망 안에 갇혀버렸어요. 결말은 1916년에 찾아왔어요. 신하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중종 반전기였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대신들이 연산군을 왕위에서 끌어내렸어요. 그는 강화도로 유배를 떠났어요. 조선의 왕이 왕위를 빼앗기고 유배지로 쫓겨난 거예요. 그해 가을 연산군은 유배지에서 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마지막까지 왕으로 인정받지 못한 채 묘호도 없이 시호도 없이 그냥 연산군이라는 이름으로만 역사에 남았어요.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난 후 패비윤 씨는 왕비로 복권됐어요. 능도 만들어졌어요. 회릉이라 불리는 그 무덤은 지금도 경기도 고양에 남아 있어요. 하지만 그 복권이 그녀의 삶을 되돌려줄 수는 없었어요. 20을 간 넘긴 나이에 사약을 받았던 한 여인. 아들이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눈을 감았던 그 여인. 자신의 죽음이 아들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갈지 끝내 알지 못했던 그 여인의 이야기는 지금도 실록의 어느 페이지에 조용히 남아 있어요. 역사는 때때로 우리에게 묻잖아요. 한 사람을 괴물로 만드는 건 뭘까요? 타고난 본성일까요? 아니면 그를 둘러싼 세계일까요? 연산군의 이야기는 그 질문에
쉽게 답을 내주지 않아요. 그가 저지른 일들은 분명 끔찍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조선 사회 전체가 깊은 상처를 받았어요.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것도 사실이에요. 그 비극의 씨앗은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심겨 있었다는 것. 한 여인의 불안이 정치적 계산과 만났고 그 결과가 한 아이의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았어요. 그리고 그 상처를 이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쩌면 가장 무서운 건 연산군이 아니라 한 사람의 진짜 슬픔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줄 알았던 그 냉혹한 계산들이었는지도 몰라요. 실록은 오늘도 그 모든 걸 담담하게 기록하며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